번째 발표의 주제는요,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김동환 강사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스트 정보통신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요. 현재 LIG 넥스원 지능형 소프트웨어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개념부터 주요 서비스 그리고 미디어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응용 기술까지 설명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동환입니다. 그 제목이 굉장히 좀 거창한데요. 좀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좀 얻기 위해서 제목을 정했는데, 한 50분간의 인공지능에 대한 거를 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개념하고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기술이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방송 분야에 많이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자체를 전공한 것은 아니고 인공지능 자체를 이제 저희 실무에 적용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IG 넥스원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만드는 회사여서 그러니까 자율형 무기체계 개발하는 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씨는 우리 한자어인데 우리가 전뇌이죠. 그래서 보통 그 중국어로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컴퓨터에서 계산기라고 하는 걸 많이 쓰지만 중국어로는 이 전뇌를 더 많이 쓴다고 그래요. 이 용어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컴퓨터가 결국은 인공지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사진인데, 인공지능 하시는 분이나 컴퓨터 과학을 하시는 분은 다 아는 우리 앨런 튜닝이라고 하는 천재 과학자이죠. 14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좀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게 39대 찍은 사진이 영국 지폐에 50파운드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때 이제 영국에서는 다양한 과학자들을 후보에 올려놓고 저 50파운드에 들어갈 우리의 과학자를 선정을 했었는데, 우리 뭐 스티브 호킹 박사도 여기 들어가 있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앨런 튜닝이 이 영국 지폐에 이제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왜 이 앨런 튜닝이 이렇게 유명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또 처음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그런 사람이고, 기계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기계와 지능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문도 내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의 주인공이면서 그 이미테이션 게임 자체가 그 인공지능을 테스트하는 어떤 테스트 컨셉을 제시한 것이 그의 논문에서 발표한 것이 이미테이션 게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제목이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은 1956년도에 원래 이 존 메카시라고 하는 컴퓨터 과학자가 다트머스 대학에서 이제 마치 그 물리학에서의 솔베이 회의처럼 그 컴퓨터 과학자들을 다 모여서 이제 한 달간의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처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한 사람들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토픽이긴 한데, 여기 밑에 왼쪽에 두 번째 어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IBM의 이제 엔지니어였지만, 이 사람이 이제 처음 개발했던 머신이 우리가 머신 러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처음 이제 머신 러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위에 샤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컴퓨터의 기본적인 그 구성을 할 수 있는 정보 이론을 제시한 거의 천재 과학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럼 기본적인 인공지능은 과연 뭔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기술은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주로 어떤 서비스에 쓰이고 있는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쪽에는 제가 이제 방송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디어 쪽에 이제 개략적으로 이렇게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미디어 쪽에는 이러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향후에 이렇게 적용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했지만 주로 이제 그거는 자료를 좀 많이 참조해 주시고 주로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토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냥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미국의 DARPA라고 하는 기관에서 정의한 인공지능의 정의입니다. 즉, 컴퓨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 그 컴퓨터 시스템은 사실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대신해서 수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인공지능은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 더도 덜도 아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팬시하게도 나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컴퓨터는 HAL 9000이라고 스탠리 큐브릭이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 1968년도에 2001 오디세이라고 하는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한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안 보셨다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요. 근데 그것이 아주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전부 컴퓨터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아날로그로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을 재현을 했다는 건데 여기 이제 HAL 9000이라고 하는 그 HAL의 의미가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향후의 그 인공지능의 모습을 보여준 게 이 HAL 9000인데 이런 인간의 모든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그걸 강한 AI 이렇게 얘기를 표현도 합니다. 또 유명한 또 우리 스피버그 감독이 직접적으로 AI 영화라는 거를 우리가 선보였었는데 이때는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기보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인공 생명체에 대한 내용을 너무 다뤘습니다. 그래서 아까 앨런 투닝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컴퓨터 과학에 공헌을 했다면 인공생명은 컴퓨터의 디지털화를 이루었던 본 노이만이라는 천재 과학자가 사실은 인공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 그런 인공생명 쪽은 아니고 인공지능 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인지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요약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론하는 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닮은 형태를 그대로 모사한 것이 컴퓨터 시스템이고 거기에 돌아가는 프로그램 자체가 일종의 인공지능의 핵심이고 소프트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의 발전이 없었으면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거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이제 1946년도에 우리 애니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이건 굉장히 오래된 삼성폰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대 성능은 엄청난 차이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차이를 이루어서 이 하드웨어의 발전이 결국은 프로그램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도록 구성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0하고 1로 표현이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0과 1로 수행이 되고 그 0과 1을 엄청난 속도로 커버하는 그러한 놈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이 어떤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기본적인 원리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음 같은 걸 우리가 펑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풋을 3개를 받아요. A, B, C. 그리고 뭔가 결정을 합니다. A가 3보다 크고 B가 C보다 작으면 뭘 키라고 합니다. 그죠? 저 조건을 만족 안 하면 아무 일도 수행 안 합니다.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데이터가 만약에 1, 2, 3으로 들어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대입해 보시면 아무 일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해서 저 부등호를 잘못 바꿨습니다. 저걸 우리가 보통 사람이 수행하는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저걸 디펙트 또는 우리가 버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버그라는 용어는 원래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를 개발할 때
이게 전자 진공식으로 돼 있어갖고 막 벌레가 들어와서 컴퓨터를 오작동 시켰다. 그래서 버그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바로 버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버그가 들어가게 되면 1, 2, 3에 turn on이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면 바로 미사일 스위치가 켜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에러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뿐이고 따라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에 지금 A는 3보다 작다 그리고 B는 C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지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초창기에는 지금 유행하는 딥러닝이라는 기술보다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기호주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처음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지식이라는 걸 규칙으로 표현하고 그걸 우리가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을 규칙화하고 여기서부터 추론을 해서 우리가 3단 논법 있지 않습니까? A는 B이고 B는 C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추론을 해서 어떤 자율적인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형태의 인공지능을 우리가 symbolic AI 또 기호주의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은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팩트가 있는데 우리가 팩트라고 얘기하는데 영희는 female, 영희는 여자고 영숙이도 여자고 근데 영희의 부모님은 김길동이고 이예쁜이다. 또 영숙의 부모님도 김길동 이예쁜이다. 우리가 벌써 이것만 봐도 어떤 걸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드는데 자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자매 관계다. 둘이 다 여자이고 같은 부모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자매다라고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이고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하면 영희의 자매는 도대체 누구야? 라고 우리가 컴퓨터에게 물어보면 영희의 자매는 영숙이야 라고 이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기호주의 인공주의였고 초창기에는 이것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의사나 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수행이 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제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전에도 있었지만 소위 말해서 사람의 지능은 그러면 뇌인데 뇌에 있는 기능을 우리가 모방을 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면 안 될까?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것은 전에도 연구가 됐지만 이 컴퓨터 하드웨어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계산 능력이 좋아져서 데이터에 대한 저장 용량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이제 이 기술이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해결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 여기서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경세포의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델링을 하죠. 근데 뉴런은 보통 이제 엄청나게 저희 뇌에는 약 10억, 1000억 개의 그 뉴런이 있고 이 뉴런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시냅스가 연결된 부분에서 작동하는 화학적 작용이 결국은 지능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결국은 기억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신호인데 이것을 그대로 컴퓨터로 모델링한 것이 결국은 아까 연결주의 인공지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걸 커넥셔니즘 AI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유로 AI 요새 이제 이 유론을 썼기 때문에 유로 AI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시는 요 유론이라고 하는 요 유론을 하나를 그대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모델링했다는 얘기는 함수의 집합으로 모델링합니다. 함수의 집합은 특히 이제 합성 함수로 구성이 됩니다. 합성 함수는 함수가 또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를 포함하고 또 그 함수가 파라미터로 또 함수를 포함하는 형태를 합성 함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뉴런이 연결된 형태가 마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신경망을 구성하는데 그 신경망을 수학적인 합성 함수에 의해서 이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신경세포의 핵을 표현하는 게 요 시그마라고 표현되어 있는 함수고 그다음에 요 F라고 하는 것이 정기적인 액티베이션을 일으키는 우리 뇌세포에서 그런 형태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펑션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합성 함수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웃풋을 최종적으로 내보내는데 그 아웃풋이 F의 결과물이고 그 F의 파라미터로 요 시그마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는데 이 시그마는 결론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입력 값에다가 웨이팅 팩터라고 하는 거를 곱해서 다 더한 것. 이것이 결론적으로 뉴런이고 이것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딥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이제 뉴럴넷입니다. 그걸 이제 모방한 것이 이제 인공신경망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쉬운 폼은 어떤 입력 데이터를 쭉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유론을 또 내가 안에 구성을 하고 또 출력하는 그런 부분의 유론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각각의 유론이 연결된 걸 맨 왼쪽에 입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인풋 레이어, 입력층이라고 하고 최종적인 어떤 아웃풋 결과를 내보내는 것, 뭐 추론을 해서 최종 결과를 낸다든지 하는 것들이 최종적인 아웃풋 레이어고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개의 층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은닉층이라고 얘기해요. 그 은닉층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진 형태를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학습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핸드로 손글씨로 쓴 글씨를 내가 인식을 한다. 우리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건데 예를 들어 8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로 보면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걸 28x28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약에 모델링을 했다면 그 데이터를 784개의 인풋으로 입력을 하면 저 뉴럴넷을 통해서 아까 같은 그런 함수를 통하면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 8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추론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추론을 못하죠. 그죠? 처음에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미터들이 전부 임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에 5가 나왔다 그러면 5하고 8하고 틀린 차만큼을 각각의 아까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는 파라미터, W 값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 뭐냐면 8이라고 하는 값하고 이것이 8이다라고 하는 정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쌍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자기도 모르게 이 파라미터들이 전부 다 어떤 함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편미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편미분을 해서 어떤 최저값을 구하게 되면 저 파라미터 값이 계속 스테이블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데이터를 넣어도 지가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생태계라고 할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하드웨어가 기본적으로 많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요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그 그래픽 장치가 요새 굉장히 그래픽 보드가 굉장히 유행했던 건 뭐냐면 아까 보신 그 합성 함수를 곱하고 더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행렬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렬 계산한다는 거는 각각을 다 별도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픽 카드가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행렬 계산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는 항상 하나의 데이터를 읽어서 계산해서 다시 저장하고 이런 형태의 시리얼한 시퀀셜을 처리하는 거라면 그래픽 처리 장치는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행렬 연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것이고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가 AI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런 뉴럴넷을 직접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처리 장치를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NPU라고 해요. 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위에 보통 다행히도 많은 IT 기업들이 딥러닝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학습을 시키고 모델 저희가 아까 그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AI 모델,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델들을 이제 학습시키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다 제시를 하기 때문에 요 오픈되어 있는 개방화되어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그 위에다가 저희가 다양한 인공지능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뭐 인지를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추론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행동까지 뭐 글을 쓴다든지 창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들이 데이터의 수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면
저 맨 왼쪽에 수집 부분에 보면은 뭐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도 있고 오디오 데이터도 있고 이미지 데이터도 있고 동영상 데이터도 있고 우리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지 여기서 이제 하나 빠져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브레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또 이제 브레인에 관련된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정보까지도 이제 획득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디오와 같은 웨이브 폼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음양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하여간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하고 학습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아까 지도 학습이라고 한 거는 정답을 알고선 정답에 의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이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분류를 한다든지 뭐 몇 가지가 있고 요새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도 학습에 의해서 하지 않고 비지도 학습에 의해서 많이 인공지능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엄청난 돈을 많이 들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데 외부의 어떤 다른 환경으로부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걸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이게 데이터를 배우는 게 아니라 환경, 소위 말해서 물리적인 어떤 그 물리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강화학습 같은 방법으로도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딥러닝 모델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회사들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성과들을 지금 거두고 있고 가장 그 기본적인 빌딩 블록은 요 CNN, Convolution Neural Net, 또 Recurrent Neural Net은 RNN, 그 다음에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는 GAN 이런 3가지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요것들을 조합을 해서 굉장히 큰 그런 모델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뭘 하나 빠져 있는 거는 우리가 소셜 네트워킹 같은 거를 모델링하는 그래프 유럴 넷이라는 것이 하나 또 있긴 합니다만 그런 유럴 넷의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GPT-3라고 하는 언어 모델입니다. 이 사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아까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초거대 모델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파라메타를 설명드렸죠. W값. 그것이 거의 그 조 단위로 필요합니다. 아까 뉴런의 그 시냅스의 개수가 거의 1000조 개 되는데 아직까지 1000조 개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도 수준이 약 5,600억 개의 유럴을 가지고 구성하는데 GPT-3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70억 개였나? 하여튼 GPT-3의 모델이 파라메타가 그렇게 되고 그만큼의 이제 유럴넷이 구성이 돼 있다고 보는데 그 모든 지능이 지금 AGI 같은 경우는 뭐 오디오가 됐든 이미지가 됐든 뭘로 다 트랜스폼이 되냐면 결국은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트랜스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부터 뭔가 모든 것들이 이제 지식이 나오게 돼서 아마 이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공지능에서 핫한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기술적으로는 이 언어 모델 중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구글이 만든 이것이 요 기존에 있던 DNN 모델하고 굉장히 색다른 그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어텐션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요거는 기존하고 좀 많은 다른 방법인데 이 언어 모델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줘서 현재 AG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고 최신의 모델들이 엊그저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우리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이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지금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신에 나온 건 요 가토라고 하는 것이 그 아까 얘기했던 주로 이제 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언어 모델을 많이 인공지능을 모델을 개발을 하는데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 뭐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합성해서
우리가 러닝하는 거, 학습하는 걸 우리가 멀티모달 러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로 러닝한 것 중에 이 가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AGI를 달성하겠다 말해서 의식까지 얘기를 하고 이런 정도까지 나와 있는 모델이 이 가토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로 구글과 오픈 AI가 좀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오픈 AI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고요. 구글은 잘 아실 거고요. 메타는 이제 뒤에가 설명하겠지만 우리 메타버스의 그 페이스북의 메타인데 지금 현재 그 메타가 만든 파이토치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구글이 만든 텐서플로우보다는 늦게 나왔지만 굉장히 좀 더 많이 각광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유효하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그 인공지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이 시간을 투자한 이유는 뭐 나머지는 그냥 이게 보시면 쉽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각적인 지능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문자 인식이 가장 대표적인 거였죠. 저희가 이 문자 인식 자동차 번호판 요새 하도 뭐 이거 너무 일상화됐는데 옛날에 그 자동차 번호판 인식하는 것만 해도 컴퓨터 비전에서 뭐 정확도를 조금만 높여도 엄청난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소위 말해서 유럴넷이 나오면서 이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그 사람을 이제 점점 더 능가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사람보다 더 많이 인식을 잘한다. 이렇게 될 정도인데 이 문자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번호판 인식은 뭐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앱 하나 가지고도 리얼타임으로 해당되는 번호판들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 번호판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 컨트롤이 잘 안 되네. 이게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는 계속 스톱을 못하네. 그런가요? 시끄러워.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제 기본적인 텍스트를 인식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모든 지식을 지금 담고 있는 초거대 모델들이 백과사전, 논문 이 모든 것들을 디지타이즈해서 스캐닝을 해서 그거를 전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디지털 폼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초고대 모델을 만드는 데서 문자 인식이 먼저 선행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문자 인식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분류 인식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객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통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고양이냐, 개냐,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누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넷의 그 오브젝트를 식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개, 뭐 떡, 오리 이렇게 이제 식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각각의 오브젝트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까지 이제 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지금 보시는 이 색깔로 표현되는 것들이 그 인스턴스를 전부 다 세그멘테이션 해갖고 그 각각들을 전부 다 트래킹을 하면서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인지하는 형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고, 그것을 뭐 여러 가지 광학 센서를 가지고 이용하기도 하고 라이다 센서 가지고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센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설명 같은 경우는 꼭 시각지능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조합된 형태지만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뭔지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오토 태깅, 예를 들어서 뭐 캡셔닝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미지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또 뭐 이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내가 질문을 하면 이 이미지가 뭐다라고 뭐 답변을 해준다든지, 그걸 단답형으로 한다든지, 또 뭐 주관식으로도 답변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상황 인지를 하는데, 당연히 시각지능만 있는 건 아니고 요거를 텍스트로 자기가 바꿔서 그 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언어 지능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세 추정이 또 우리 특히 이제 미디어 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물론 이제 자세 추정 자체가 다양한 기술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람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17개의 관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그래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D 형태로 하기도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의 볼륨 형태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모션 트래킹 같은 것들을 거의 이제 이렇게 AI로 이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 인지 중에서도 뭐 이상 행동이라든지 어떤 자세를 교정한다든지 미디어 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애니메이션 같은 게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디지털 휴먼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인식은 또 하나의 분야고요. 얼굴 인식은 이제 얼굴 자체에 대한 특성을 정보를 얻어내는데, 단순히 이제 얼굴 자체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 성별이라든지 이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읽어내는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하고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수행하려고 하는 유명한 그 다파의 메이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테러리스트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써서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인데, 구글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막 반대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 완전히 공공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제 많이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생체 정보의 하나로서 옛날에 했던 그 생체 인식의 한 분야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쓰이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인식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의 이미지로부터 이제 감정을 인식하는 게 아까 그 안면 인식의 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감정 인식은 단순히 이미지만 가지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동영상, 그 다음에 심지어 텍스트, 그 다음에 음성, 특별히 시각 정보보다는 음성 정보가 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데 제일 중요한 소스이긴 합니다. 뒤에 가서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감정을 인식하는 거. 이 감정 인식은 심리적인 거에도 쓰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휴먼에도 쓰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현재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미지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긴 합니다만, 사람의 그 안면인식 포인트를 가지고 이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보통 한 6개 정도의 기본 그 감정이 분류를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8개, 심리학 쪽에서는 한 12개까지 이 감정을 분류를 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창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던 그, 딥페이크 기술. 그래서 그, 많은 그 뭐라 그러죠. 문제가 됐던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변환하거나 개선하는 거는 우리가 겐이라고 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유럴넷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사이클 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진을 갖다가 그림으로 바꿔준다든지, 또 그림을 또 사진화해서 표현한다든지, 또는 봄에 있는 사진을 겨울에 있는 사진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이미지를 변환하거나, 또 심지어는 이미지를 뭐 생성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리얼타임으로 그 딥페이크에서 갖는 기술로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더 뭐 젊게 실시간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지금 보시는 거는 뭐 사람이 지금 웃지 않고 있는데 웃는 얼굴로 이제 뭔가 얘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뭐 더 늙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또 이미지를 굉장히 해상도가 안 좋은 이미지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준다든지, 그걸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이 유럴넷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텍스트를 주면 그 텍스트를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자기가
만들어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새가 하얀색이고 그다음에 일부가 뭐 블랙이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밑에 있는 전혀 없던 새를 이렇게 그려준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뭐 가장 유명한 게 이 오픈 AI의 달리 2라고 하는 놈인데 이게 최근에 또 나온 건데요. 코알라가 뭐 덩킹 하는 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주게 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있는 사진 중에서 저놈을 바꿔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큐트캣으로 바꾼다 그러면 바꿔주는 것도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인페인팅이라는 기술을 뒤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그것도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하고 이제 청각 쪽으로 가면 이제 기본적인 오디오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데이터가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오디오가 이게 어떤 오디오냐라는 걸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한 뭐 이게 닭울음 소리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닭울음 소리입니다라고 이제 닭울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오디오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오토 태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미지나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곳에 이제 태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또는 이거는 좀 색다른 건데, 아이고 얘를 꺼야되네. 동시에 올리네요. 지금 그림이 전혀 의미 없는 건데 지금 이렇게 내가 풀을 치고 있는 것 자체를 본인이 제너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지컬한 그 피직스의 물질 자체에 대한 거하고 연동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실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소리들을 제너레이션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오디오 쪽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인데 특히 이제 음성 인식 합성이라고 하는 소위 오디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AGI가 되려면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음성 인식은 말하는 것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바꾸고 그 텍스트를 다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소리로 내는 합성. 이 두 가지 짝을 이루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화자 인식까지도 가게 되면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까지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뭐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작성하고 있고 심리 쪽에 이제 상담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쓰기도 하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 감정이나 다른 사람으로 이게 변형을 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프로에 나왔던 걸 제가 이제 키핑한 건데 김광석이가 지금 김범수의 노래를 김광석의 목소리로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사투리로 얘기를 한다든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없던 그런 음성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있던 음성을 옛날의 것들을 복원한다거나 없던 음성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형태가 이제 구성이 되는 게 이제 우리 오디오 이쪽에서 하는 그런 어떻게 저는 이거 조사하면서 처음 봤는데 굉장히 저 김광석 좋아하는데 뭐 저도 구분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언어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지능 처리가 AGI를 구현하는 강 AI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데 자연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자연어 이해한 것을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생성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 이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에 대한 형태소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말뭉치를 부분하고 그 말뭉치가 구성이 된 문장을 구성할 때 의미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분석하면 이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게 어떤 뭐 이게 기사냐 뭐 또 이건 소설이냐 이런 어떤 이 종류를 분류한다든지 또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분류한다든지 또는 그걸 이해를 했으니까 내가 질문을 하면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기계 독해를 한다든지 또 우리 방송 쪽에서는 이제 개체명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오디오 데이터나 뭐 하여튼 어떤 데이터에서 이제 텍스트로 바꿔내면 그 텍스트에서 개체를 인식하는 거죠. 지명이나 뭐 사람명이나 또는 뭐 타임이냐 뭐 단위냐 이런 개체들을 이제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텍스트를 이해하는 그러한 형태.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거의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하는 쪽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글을 짓는다든지 창작을 소설을 쓴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소설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뭐 문장을 이만큼 얘기하면 그걸 뭐 알아서 채워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어를 생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 모델링이 이제 가능해야 됩니다.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GPT-3 같은 것은 이 언어의 순서를, 시퀀스를 확률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이 확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해서, 사실 AI의 코어 AI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확률을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확률적인 이론에 의해서 언어의 시퀀스를 모두 학습을 해서 이 문장을 생성하거나 이제 자동 완성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것이 뭐 챗봇이라든지 뭐 요약을 한다든지. 그래서 요새 이제 회의록 같은 거 이제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 클로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언어 모델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계 번역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라 나머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동영상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자율주행 얘기했던 것이고, 이제 구글 웨이모라고 하는 것의 자율주행이고, 여기 라이다가 이제 쭉 해당되는 물체들을 지금 보면서 하는데, 요걸 저희가 유무인 복합체계라고 저희 군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율화 기기가 자율형 기기가 사람하고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대표적인 예고요. 군에서는 그 멈티라고 해서 Man Unmanned Teaming 그래갖고 이제는 그 무인화 체계하고 같이 일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론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무인 전투기가 나오면서 일반 유인 전투기하고 그다음에 무인 전투기하고 같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지상군 쪽에 이미 상용화돼서 거의 판매가 될 수준의 그런 시스템이고,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고 이 병사를 계속 따라오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모드에서는 배터리만 운영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길을 수행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협업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갖고 그것을 판단하는 놈한테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전투를 수행하는 형태. 그것이 이제 자율주행이 됐고, 뭐 챗봇도 하나의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유무인 시스템으로 이제 점점적으로 발전이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디지털 휴먼이죠. 디지털 휴먼은 특정한 사람을 그대로 가상화해서 표현하는 거가 있고, 가상 휴먼은 그냥 가상의 인물을 거의 없는 사람을 이제 창출해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AI 아나운서가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드리 헵번을 거의 애니메이션처럼 수행을 해서 광고에 나왔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오드리 헵번이 정말 살아서 온 것처럼 광고에 나온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거의 그 디지털 휴먼의 수준이 AR, VR 뭐 이런 기술들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디지털 휴먼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 모형화해서 표현한 거고, 자세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실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것처럼 이제 표현하는 형태가 이제 될 수가 있고요. 또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상의 인물을 이제 만들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한은행의 그 광고에서도 한번 나와서 히트를 쳤던 그 디지털 휴먼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사람 이외의 anything을 디지털화한 것, 그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다른 우리 공학 쪽에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원래부터 이제 있던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AI 모델들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수학적인 모델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수학적인 모델이 아니라 AI 그놈의 비헤이비어를 그대로 모델링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디지털 트윈은 뭐 어떤 부품이 언제 고장이 날 거다라는 걸 예상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때 그 개발이 과연 가능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이제 미리 예측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그 모든 것들에 지금 AI 모델들이 다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그 비헤이비어를 그대로 그냥 표현해주는 형태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고,
디지털 트윈은 이제 가상과 실제가 서로 연결이 돼서 여기에 있는 실제에 있는 데이터, 실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상으로 입력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서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AI의 이제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죠. 이 메타버스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단순히 그냥 XR 뭐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이 안에 디지털 휴먼이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트윈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회, 경제, 정치, 비즈니스 이 모든 분야에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가 이제 도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거의 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아닌 초월 세계가 이제는 물론 이제 팬데믹 때문에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게 발전이 됐지만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메타가 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메타로 이름 바꾸자마자 주식은 폭락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야심차게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메타버스를 가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의 발전도 이제 굉장히 따라가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이게 엔터테인먼트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도 이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공연 같은 것도 여기서 지금 하게 되고요. 회의도 여기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제3의 그런 메타버스라고 했던 그런 형태를 이제 초보 형태에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물론 좋아하고 있고 모든 통신사가 이 메타버스에 지금 많은 저걸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G나 6G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즈니스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이 AI 모델들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대한 효율성 또는 효과성 이런 것들을 계속 증진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 레커멘데이션 시스템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넷플릭스의 그 시스템이 썸네일 같은 것도 그 개인한테 딱 맞는 그런 썸네일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구독자들을 넷플릭스로 들어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모든 방송 분야의 그 비즈니스 영역에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한 1분 남았나요? 예, 그래서 제가 뒤를 사실은 뭐 뒤는 거의 참조를 해주시면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응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은 좀 자료 형태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로토스코핑 또 인페인팅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뭐 해당되는 영상에서 특정한 지금은 BTS에 해당되는 움직임에 대한 그 부분만 싹 빼갖고 다른 영상에다 같이 머지를 한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영상에서 특정한 이미지를 바꾸면 그 나머지를 알아서 채워주는 형태가 된다든지 또 자동 자막은 이미 보편화돼서 제가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가 얼마 전, 이제 1년 전이었나요? 자동 자막 기능이 생성이 되면서 이제 자막하는 게 굉장히 좀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한 3일 걸려서 해야 될 작업들을 제가 보기엔 한 4시간 정도면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됐고요. 아까 로토스코핑이나 인페인팅도 거의 3, 4일 걸리던 작업이 거의 10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스스로 이제 창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씬을 주면 이 씬에 해당되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적합한 내가 요런 틈으로 음악을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영상 컷마다 편집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자기 스스로가 이 영상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건 이제 바로 제너레이션 한 거지 제가 이제 있는 음악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모션 트래킹 지금은 이제 옛날에 이게 슈트를 쓰고 했었는데 그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기본적인 동작만 가지고도 모션 트래킹이 되고 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로토스코핑 애니메이션의 로토스코핑 같은 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프레임을
구성해서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스포츠 분야에서는 스마트 카메라가 어떤 플레이어를 인식하고 플레이를 따라간다든지 또는 공을 인식하고 공을 따라간다든지 어떤 군집이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을 보고 그쪽을 추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하고 이 스마트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면서 비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떨어뜨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방산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면 이게 미디어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술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모든 기술이 저희 방위력에 굉장히 우선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송 분야는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AI를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해서 비즈니스 분석할 수 있는 영역까지 AI를 적용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정말 것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마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SNS 통해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듯이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면 BTS 아미가 총을 들고 우리나라에 도와주러 오지 않을까 농담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기술 전쟁이고 특히 AI 전쟁이고 그것이 방송 분야에서는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결론은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툴이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드 프로세서 내가 이용하듯이 파워포인트 이용하듯이 그 다음에 현재 업무로부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부터 인공지능의 적용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물론 딥페이크라든지 로봇 저널리즘 같은 그러한 약간의 장애물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K 콘텐츠, 빅데이터 플랫폼에 의한 머신러닝, 오퍼레이션 생태계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무기화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뒷부분은 좀 빨리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버해서. 네. 고생해주신 이동환 강사